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1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제가 3부와 4부를 진행하고요. 앞서 1부와 2부는 이제 조아란 선생님과 함께 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일희일비하지 마라. 제가 늘 해설 강의할 때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웃고 어떤 친구들은 우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현재 점수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어떤 지표가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이 틀린 문제들을 어떻게 잘 보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성적의 변화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틀린 문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완벽해가는 과정. 그리고 문제를 틀렸다면 잘못된 사고의 흐름으로 인해서 문제를 틀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잘못된 사고 과정을 바로 잡아나가는 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 국어 만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많은 기대를 안고 지금 해설 강의를 보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저는 3부 22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이제 22번부터 26번까지 지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 들어갈 거예요. 자, 22번부터 26번까지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죠? 이 비문학 글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사회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지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문단별로 정보가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읽을 때도 그렇게 뭐 큰 이상 없이 잘 읽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유용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먼저 문단을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도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한, 그죠? 어떤 본격적인 어떤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도입 부분인데 그래서 보시면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뭐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이런 얘기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함 상품이 발생하고 결함이 있는 상품, 문제가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결함 상품이 생기면은 당연히 그게 피해로 되니까, 피해로 연결되니까.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어렵죠. 네,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자 여기 나왔네요.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지금 이 지문에서 다루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살짝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인데요. 제조물 책임법은 그래요. 지금 이제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물 시행법의 책임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자,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정의가 나왔죠. 제조물 책임법은 뭐뭐다 해서 이제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의가 나온 부분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의미 있는 정보들은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의미 있는 정보들을 이제 체크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정의라든지 인과라든지 그죠? 기본적인 그런 내용 전개 방식, 주된 내용 전개 방식이 보이면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주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체크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를 살펴보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 이것에 대해서 뒤에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도 이렇게 체크를 딱 하셔야죠. 그럼 왜 체크합니까? 나중에 선지에서 자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빨리 그 문단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깃발을 꽂아 놓는 어떤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조물과 이 법이 적용되는 이제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제조물은 뭐예요? 공산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뭐 문제 없습니다. 또한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나 자, 미가공, 농수, 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제 제조물의 범위를 얘기하다가 예외 사항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나 뒷부분 자, 예외되는 어떤 사항들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고요. 농수, 축산물 등 1차 농산품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하여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자,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자, 왜 미가공 농수 축산물이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에는 지금 이제 제조업자 방금 전에 이제 제조물이죠, 그죠? 이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의 범위를 살펴봤고 이제는 제조업자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자신을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그리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업자도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의 범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서 결정되는데 자, 결함의 유형에는 이라고 해서 이제 결함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제 결함의 유형에는 뭐가 있느냐? 자, 제조상의 결함, 또 설계상의 결함, 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서 하나 둘씩 설명하겠죠. 제조상부터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이런 식으로 쭉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제조상의 결함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럼 이런 거 이제 표시해 주세요. 주어. 나중에 쉽게 해당 부분에서 찾아갈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됨으로써 이제 결함이 생기는 거죠.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며, 자, 설계상의 결함은 자, 그러면 딱 끊고 여기까지가 제조상의 결함이에요. 말 그대로 제조상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설계상의 결함은 이라고 했어요.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까지. 그다음에 또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이제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한다. 그냥 쭉쭉 읽히죠. 예. 그래서 이 결함의 유형 세 가지를 지금 해당 문단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깃발을 다 이제 꽂아 놓는 거죠. 이 주어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나중에 다시 이 부분으로 이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표시상의 결함이 필요할 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때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을 보면은 자, 그런데 자,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자,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그다음에 손해 발생의 사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자, 뒷부분이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과관계 이게 중요해요. 요것을 갖다가 입증해야 해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자,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죠? 통상적으로 그냥 사용하다가 그냥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만 입증하면은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조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단 넘어가면요. 한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냐? 자, 첫째. 자, 그냥 쭉쭉 읽으면 돼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자, 그다음에 둘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자, 그런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죠. 그다음에 셋째. 자,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 등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제 적절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인데요. 자, 마지막 문단은 6번째 문단.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끊어가지고 구별해야죠.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어디에? 자,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자, 그리고 결함 있는 제조물 그 자체,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물품, 그거는 민법에 따라 누구에게 구제받아야 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를 갖다 제조업자에게 이렇게 구제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구별해서 딱 끊어가지고 구별해서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친절하게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예컨대 결함 있는 녹즙기로 인하여 손을 다쳤을 경우, 자,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배상받고 불량품인 녹즙기는 판매업자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시까지 잘 나와 있어가지고 뭐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뭐 어려운 지문이 전혀 아니었고요. 뭐 특별한 설명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뭐 너무 쉬운 문제고요. 자, 보면은 기억,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어디 있었어요? 첫 번째 문단이 있었죠? 네. 책임 제정된 배경.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쭉 이제 현대산업사회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이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제조물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디귿,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 이거,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라는 말. 딱 이 표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두 번째 문단에 표시된 부분으로 탁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이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자,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2번 되는 거죠. 리을,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이것도 지문에서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사례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기 한번 보죠. 자, 보면은 이제 윗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기의 사례,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사례 한번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느냐인데요. 가를 보시면 A는 안심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B사의 전기 주전자를 C마트에서 구입하였다. 그러나 물을 끓이던 도중 B사의 전기 주전자가 넘어져 쏟아진 물에 생후 8개월 된 A의 딸이 양팔에 2에서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주전자의 개폐 버튼 부분이 잘못 결합되어 물이 새는 결함이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부분 딱 읽었을 때 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문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세요. 자, 주전자의 개폐 버튼 부분이 잘못
결합되어 물이 새는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결함의 유형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면은 제조상의 결함이죠. 제조상의 결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D가 E사의 승용차 탈취제를 구입하여 사용 설명서에 따라 에어컨 통풍구에 분사하던 중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거죠. 제품 사용 설명서에는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없었다. 자, 이런 문구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피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 탈취제 LP가스가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은 뭐예요? 바로 표시상의 결함이죠. 표시상의 결함.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연결해서 좀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A가 B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전기 주전자를 통상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겠군이라고 했는데요. 자, 네 번째 문단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제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번째 문단에. 그러니까 A가 B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전기 주전자를 통상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적절한 반응이고요. 2번, A는 B사로부터 전기 주전자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6번째 문단 내용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B사가 아니고, 그죠? B사에서 환불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환불받아야 돼요? C마트에서 환불받아야죠. C마트. 그래서 2번은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기 사례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그다음 3번. B사는 제조상의 결함을 지닌 제품을 생산했군. 뭐 말 그대로.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보기의 가를 보면은 B사는 이제 개폐 버튼에 결함이 있는 전기 주전자를 생산했기 때문에 적절한 반응입니다. 제조상의 결함. 그죠? 그다음에 4번. D는 승용차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E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 화재 발생 위험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 표시상의 결함의 유형 중에서 표시상의 결함을 지닌 탈취제로 인해서 승용차에 이제 화재가 지금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D는 지금 E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반응이고, 그리고 이제 E사가 제조한 승용차 탈취제는 표시상의 결함을 지닌 거죠.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4번입니다. 자, 가와 복의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제 3점짜리 문제고요. 보기를 보면 자, 리콜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리콜 제도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제조물 책임법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리콜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그죠? 그게 소비자의 피해까지 이제 갔다까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제품의 결함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제조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서 제품의 결함 내용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려요.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지금 쭉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제조물 책임법과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파기 및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이다라고 돼 있어요.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죠?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제도.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리콜이란 말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신문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낯선 표현은 아닐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가가 사후 피해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나는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가는 이 제조물 책임법은 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소비자가 보상을 받는 거니까 사후 피해 구제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리콜 제도는 제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1번의 이 비교, 가와 나의 비교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진술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가는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에 대해 나는 결함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그러니까 뭐 생명, 신체, 뭐 재산상 손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제도고, 그 다음에 리콜 제도는 결함 제품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시정 조치를 취한 것이니까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와 달리 나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는 제도이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는 그 지문에서 제조물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보기에 리콜 제도 같은 경우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알린다. 제품의 결함 내용을 알린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진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나와 달리 가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행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그 법이 실행이 되지만 지금 리콜 제도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자 스스로 혹은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으니까 역시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인데요. 가와 나는 모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모두니까 이제 공통점이라는 얘기인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제품 잘 보세요. 제품 결함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자, 이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콜 제도는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뭐 손해가 발생한 게 아직 없어요. 그래도 제조물의 결함이 발견된 것만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발견된 것만으로 시행됩니다. 리콜 제도는. 그래서 이 5번의 진술, 자 지금 이 부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라는 진술은 나에는 리콜 제도에는 해당되지 않고 이거는 제조물 책임법에만 해당되는 진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인데요. 자, A와 B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A는 제조물, B는 제조업자의 범위. 자, 제조업자. 그러니까 그냥 A는 제조물, B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면 자, 제조물과 제조업자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1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번째 문단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면 되겠죠. 두 번째 문단.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냥 A와 B 이렇게 이제 부분에 이제 밑줄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두 번째 문단 읽고 그냥 바로 뒤에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이제 읽기 전에 그냥 두 번째 문단까지 읽고 그냥 바로 25번부터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취향에 맞게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는 화장품 건전지와 달리 고등어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따르면은 고등어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돼요? 미가공, 농수, 축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선지죠. 2번 중고자동차는 A에 포함되며 그래요? 예, 중고자동차는 이제 중고품에 해당되니까 제조물에 포함이 되죠. 이를 수입하는 자는 B에 해당된다. 네, 이 제조물인 중고자동차를 수입한 자는 제조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3번 복숭아 통조림은 A에 포함되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포함되죠. A에 포함되고 오케이.
자, 이를 제조한 자와 그러면 이제 이 복숭아 통조림을 제조한 자 B에 해당되고요. 복숭아를 생산한 자? 이 복숭아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미가공 농수축산물에 해당되잖아요. 복숭아는. 그럼 복숭아를 생산한 자는 B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동그라미 가다가 여기서 이제 복숭아를 생산한 자는 B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어때요? 선택지를 판단할 때 깐깐하게 판단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다 그럼 적당히 뭐 적절하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면은 탁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복숭아는 이제 제조물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숭아를 생산한 자는 B에 해당하지 않아요. 4번 보면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 자동차 부품을 만든 자는 B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따르면 부품도 제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든 자는 제조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든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5번 전자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지만 제품을 공급했을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결함이라면 B는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섯 번째 문단에 따르면 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 그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5번 선지의 내용은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번까지 풀었고요. 사실 이제 22번부터 25번까지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라고 볼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요. 의외로 자, 26번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보면은 이제 문맥상 의미가 기억과 가장 가까운 것이니까 이제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자, 기억을 잠깐 볼까요? 기억을 보면은 거기 알면서도라고 되어 있죠.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알면서도의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다의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의 이 알다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왜 아니냐? 자, 이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이때 알아서는 이제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기억과 거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그녀는 차는 없었지만 운전할 줄 알았다. 이때 알았다는 이제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있다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과 좀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이제 이 알지. 그 사람은 공부만 알지라고 했는데 이 알다는 이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소중히 생각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5번 그녀는 그의 사랑 고백을 농담으로 알고 지나쳤다. 그런데 이때 알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그래서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여기다 정도의 뜻이기 때문에 역시 문맥상 의미가 이제 기억과 가깝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래서 26번까지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현대 소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부터 이제 29번까지인데요. 자, 제목이 이제 윤영수, 그 작가가 윤영수고 착한 사람 이제 문성현이라는 제목의 이제 현대 소설이 되겠습니다. 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건 이제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이제 문성현의 삶을 이 긍정적인 어떤 그런 시선으로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참 뭐랄까 이 장애를 극복하려고 이제 끙끙대는 어떤 그런 문성현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얻게 되는데요.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제목이 또 이제 희망이라고 이제 나오고 시작이 돼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거와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얼마나 잘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상해 봅시다. 자, 희망 보시면 훗날 문성현이, 자, 사람 이름 나오면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문성현. 근데 제목을 보니까 이제 이 착한 사람 문성현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을 때,
자, 가장 어린 날의 광경은 막내 동생 승연의 돌날이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현대 소설 같은 경우 이제 몇 번의 어떤 그런 모의고사를 거쳐서, 그죠? 뭐 많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응시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오죠. 소설을 갖다 소설의 내용을 미리 정리한다? 이건 의미가 없고, 어떤 장면이 나와도 그냥 그 장면에 빠져들어서 사건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빠져드세요. 그냥 이야기 읽듯이, 그죠? 말 그대로 이야기잖아요. 소설이니까. 그래서 자, 이 가장 어린 날의 광경은 막내 동생 승연의, 자, 그럼 승연이는 이제 막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성현과 승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서 가는 거죠. 막내 동생 승연의 돌날이었으니, 자, 그가 8살이 되었을 때였다. 8살. 그때 그는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었다. 힘겹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곁에 없었다. 얼마나 우러젖혔는지 목이 잔뜩 쉬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내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내용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연결시켜서 조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우러젖혔는지 목이 잔뜩 쉬어 있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아무도 곁에 없었다. 그다음에 얼마나 우러젖혔는지 목이 잔뜩 쉬어 있었다. 지금 보면 다 누구의, 이 막내 동생 승연의 어떤 그런 이제 이 돌 잔치 때문에, 그죠? 돌날이어서 다 여기에 지금 정신을 사람들이 쏟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나 우러젖혔는지 목이 잔뜩 쉬어 있었다. 그러니까 돌잔치에 주목하느라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 성현이가 우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 모두 문 저쪽에 모여들 떠들고 있었다. 그래서 뭘 잡나 보자고. 아,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다 승연의 어떤 그런 돌잡이를 보기 위해서, 그죠? 지금 모여 있네요. 돈을 잡아 재벌이 되려나 책을 잡아 학자가 되려나, 이렇게 지금 이 승연의 어떤 그런 돌잡이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잡는다, 잡아. 아, 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좋지, 좋아. 그래서 활을 잡았네, 승연이가. 활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돌잡이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왔다. 성현은 계속하여 울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울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갑자기 울 수가 없었다. 왜 그러냐? 여느 때 같으면 그는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마구 몸부림을 치며 울었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처럼 벗정되며 울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벗정되며가 어휘풀이가 따로 안 나와 있는데요. 벗정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고집스럽게 버티다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지 않는다는 걸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던 것이다. 자신은, 자, 다른 이와 너무나 달랐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문성현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신이 남들과 달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바로 이 막내 동생의 어떤 그런 이제 돌날, 그날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마구 고함을 지르며 울어 젖혔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돌날에, 막내 동생의 어떤 돌날에, 아,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지금 나는 지금 이게 장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 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지를 보세요. 그날부터, 자, 그날, 한마디로 그 돌날, 막내 동생의 돌날, 그날부터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그날부터 그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울지 않았다라고 해서 절대로 울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로 장애 극복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로를 안 닫을게요. 자,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로 울지 않았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따라주지 않아요. 답답했다. 그러나 다시는 고함치며 울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함치며 울지 않기.
이게 바로 이제 자신의 어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노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노력 중에 하나예요. 장애 극복 노력입니다. 자신의 울음소리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스스로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지겨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좀 자각하고 이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문성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벙어리처럼 행동했다. 배가 고파도 대소변으로 아랫도리를 적셔도 그는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았다. 다른 이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그는 다만 참고 견뎌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부터 그는 슬펐다. 자, 울음을 몸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니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의 슬픔을 속으로 이제 사귀는 어떤 그런 또 문성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조용해지고 나니 마음이 안정되었다. 마음이 안정되고 나니 그는 자신의 고개가 필요 없이 마구 흔들림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 튼다고 하던 것이 어느새 고개는 어깨 너머까지 돌아갔다. 다시 똑바로 하려고 하면은 이번에는 왼쪽으로 획 돌아가 버렸다. 그는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갔다. 무엇보다도 침착해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장애를 갖다가 극복해 보려고, 그죠? 지금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다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펴지지 않는 손가락, 발가락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마음만 푸근히 진정하고 나면 남이 민망할 정도로 사지가 꼬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머리를 흔들면서, 이 채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저절로 흔들리는 그런 이제 좀 병적인 어떤 그런 이제 현상인데요. 그래서 채머리를 흔들면서 해벌어진 입으로 침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흉한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때부터 그는 참으로 슬펐다. 벌어진 입을 다물고 나니 가슴으로 드는 헛헛한 바람을 내쏟을 방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장애 극복 노력으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굳이 뭐 필기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요. 뭐 사지를 꼬지 않기, 그 다음에 또 채머리 흔들지 않기, 또 입을 다물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장애를 극복하려는 어떤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의 이부자리 밑에 간직하고 있었던 장난감 활은 바로 막내 동생 승현의 돌상에 돌잡이로 올렸던 것이었다.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활입니다. 지금 네모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모가 지금 쳐져 있고, 대나무를 별러 노끈으로 묶은 것은 그의 어린 시절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활이 아니고 그냥 장난감이 아니고, 자, 뭐다? 그의 어린 시절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일부러 누가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방구석에 활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몸을 뒤치어 자신의 요 밑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연결해서 보세요. 활이 희망의 상징이니까 그 희망의 상징을 간직하려는 어떤 그런 행동이죠. 그죠? 우연의 나이가 6살이었으니.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게 왜 희망의 상징이냐? 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뒤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희망의 상징이고, 그래서 희망의 상징을 간직하기 위해서 자신의 요 밑에 이제 집어 넣었습니다. 우연의 나이가 6살이었으니, 자, 아마도 어른들을 피해 성현이 있는 건너방에 가지고 와서 놀다가 무심코 놓고 한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그 작고 조잡한 활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묻어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활을 이제 발음하기 어려워서 활 이렇게 이제 활을 지금 계속 발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는 몇 번이고 이제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활을 되풀이했어요. 그래서 희망의 상징인 활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용해지고부터 채머리를 흔들지 않고부터 이제 머리도 안 흔들리기 시작하네. 예. 그래서 입을 다물고부터 그는 텔레비전을 또 보기 시작합니다. 자,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문성현은 세상의 어떤 그런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는데요. 그 속에 산과들 밀림이 있었다. 몸집이 큰 코끼리, 기린, 갖가지 색깔의 크고 작은 새들이 있었다. 현미경으로나 보일 만한 조그만 나비, 개구리알도 있었다. 먼 날에는 이상한 풍습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은 볼수록 흥미진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이처럼 앉지도 서지도 걸어다닐 수도 없는 그에게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다른 이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가슴 떨리는 열망이었으나, 그죠? 또 한편으로는 부서뜨리고 싶은 안타까움이기도 했다. 무슨 얘기냐? 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과 그 다음에 이 안타까움이 이제 공존했다. 그런 복합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도 어린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자, 드디어 희망이 나오네요. 희망. 다른 이와 결코 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더디고 서투르긴 했지만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자, 벗버듬한 채로 자라는 그의 몸피. 예, 몸피는 이제 몸통의 굵기인데요. 그는 그때 고작 10대였던 것이다. 힘겹기 짝이 없었지만 그는 텔레비전으로 기어가 자신이 보고 싶을 때 그것을 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켜고 끌 줄 알게 되었다. 선풍기도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장애 극복 노력이에요. 혼자서 텔레비전, 라디오, 선풍기를 갖다가 작동하는 거. 이게 나름대로 장애 극복 노력입니다. 그래서 장애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어떤 장애 없는 삶에 대한 어떤 열망으로 조금씩 이렇게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문성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혼자 앉는 법을 또 이제 익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다고 그는 되까렸다. 가슴속에 희망을 품은 한창 자라고 있는 10대 사내의 아이에게는 스스로 앉는 연습이란 단지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했다. 자유롭게 앉을 수 있게 된 후에는 서는 연습을 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2다리로 선 후에는 조심조심 발을 떼고 그리고 걷고 뛸 예정이었다. 그래서 걷고 뛰는 단계까지 갈 거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개켜놓은 옷처럼 축 처진 자신의 아랫도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머지않아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거리를 활보할 것이며 신이 나면 춤이라도 멋지게 추어댈 참이었다. 그리고 자, 드디어 나옵니다. 왜 활이 문성현에게 희망의 상징이었는지. 바로 이 부분. 말을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활 시위를 당길 생각이었다. 그래서 까마득히 보이는 들판 끝 관역에 예련화살을 날리면 쏘는 것마다 명중 명중. 그래서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그런 조용히 입을 때였다. 그래서 또 활을 발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왜 그 장난감 활이 문성현에게 희망의 상징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게 되면 어떤 말을 타고 활을 당겨보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략인데요. 이 중략의 내용은 제가 아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스스로 앉는 연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앉기 위해서 처절하게 연습합니다. 처절하게 연습해서 결국 해냅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드디어 혼자 앉기에 성공했다. 처절한 노력 끝에 혼자 앉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2번째로 혼자 앉은 것은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때의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요령을 터득해 갔다. 재빨리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반동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가 제대로 앉는 데에는 적어도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익숙하게 앉기 위해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이제 어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가 앉는 연습을 한 건너방 벽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아쉬운 대로 덧붙인 도배지가 2, 3일이면 흙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도배지가 이제 2일, 3일이면 이제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벽에 몸을 부딪히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다. 그런 얘기죠. 벽 속에 외얼기가 허옇게 드러나는 참이었다. 어머니가 환히 웃으셨다. 그래 성현아, 그깟 넌 흙벽 뻥 뚫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장애 극복을 위해서 노력한 아들이 기특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혼자 하는 법을 익히고 나니까 휠체어에 앉는 것도 훨씬 편했다. 누구보다도 신이 나신 분이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장애 극복을 위해서 노력한 아들을 보고 아주 이렇게 희망에 지금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말이 되면 아버지는 성현을 휠체어에 태워 골목 밖으로 데려나갔다. 수많은 사람들, 차들, 상점들, 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성현아, 힘드냐? 안 힘들지? 응? 하나도 안 힘들지? 물론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힘들다니, 더 힘든 고난이
더더욱 힘든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해도 그는 절대로 힘들 수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는 이제 곧 다른 사람들처럼 서고 걷고 달릴 참이었다. 아버지는 끝없이 휠체어를 밀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보세요. 그는 이제 곧 다른 사람들처럼 서고 걷고 달릴 참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자, 혼자 앉기에 성공을 한 다음에 더 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문성현은 까지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모든 길 이참에 다 걸어낼 참이었다. 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애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어떤 문성현의 모습 감동적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가보도록 하죠. 자, 27번입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1번부터 볼까요? 사람들은 문성현에게 훗날 큰 장군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해주었다라고 했는데, 자, 잘 보면 문성현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막내 동생 승현이에게 큰 장군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2번 보죠. 우연은 형 문성현을 위해서 자신의 활을 부모 몰래 형의 방에 갖다 주었다? 아닙니다. 자, 우연이가 형인 문성현을 위해서 자신의 활을 그러니까 활을 부모 몰래, 그죠? 이 형의 방에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자, 둘째 동생 승현이가 문성현의 방에서 활을 가지고 논다고 이제 무심코 놓고 왔고, 그죠? 그게 어디 있냐면 그 부분이죠. 우연의 나이가 6살이었으니 아마도 어른들을 피해 성현이 있는 건너방에 가져가서 놀다가 무심코 놓고 한 것이 분명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현이가 형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부모 몰래 형의 방에 갖다 줬다라고 하는 선지는 잘못된 선지다. 아시겠죠? 3번 승현의 돌날은 문성현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날이었다. 정답이죠. 왜냐하면 이 승현의 돌날에 문성현은 아무도 자신처럼 이렇게 벗정대면서 울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문성현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4번 문성현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혼자 스스로 앉는 곳에 두고 연습을 했어요? 최종 목표가 그냥 앉는 겁니까? 아니죠. 예. 앉을 수 있게 된 다음에는 더 나아가 서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걷고 뛰는 것까지 걷고 뛸 예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최종 목표가 혼자 스스로 앉는 거 아닙니다. 걷고 뛰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선지고. 5번 문성현은 거울을 보며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아니죠. 문성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 흉한 모습을 보고 슬픔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다음 28번이요. 자, 활과 텔레비전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보시면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활은 문성현이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성현은 그 사람들이 그 승현이가 활을 잡자 장군, 그죠? 장군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이후 이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장애를 극복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활은 이제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는 어떤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고, 이번에 텔레비전은 문성현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성현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세상 풍경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봤으니까요. 3번 활은 텔레비전과 달리 문성현과 그의 동생 우연히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활이나 텔레비전 다 이거는 문성현에게만 의미 있는 소재이고, 지금 여기 동생 우현이와의 어떤 그런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소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문성현이가 동생과 함께 텔레비전을 같이 봤다라든지 또는 활을 가지고 놀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텔레비전은 활과 달리 문성현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이게 그거예요.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장애가 없는 이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과 때로는 부서뜨리고 싶은 안타까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복합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유발한다. 텔레비전이 그런 감정을 유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고. 5번에 활과 텔레비전은 모두 문성현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성현은 이제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슴 떨리는 어떤 그런 열망을 품었고요. 그다음 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그런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활과 텔레비전은 문성현이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9번인데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부터 미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3점짜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을 읽기 전에 이미 보기를 한번 쭉 읽고 지문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이 착한 사람 문성현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이제 지문을 읽어주면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착한 사람 문성현은 뇌성마비를 앓는 주인공의 삶을 탄생, 희망, 여기서는 이제 희망이 나왔죠. 희망. 그래서 희망, 혼란, 평온, 분노, 살아있음 등 6개의 소제목으로 나눠 그린 작품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과 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집안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존엄성과 희망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이 주인공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서술과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참고해서 이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기억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주인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보면 이제 울음을 몸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니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장애의 슬픔을 속으로 사귀는 모습인데요. 문성현이 남과 다르다는 어떤 사실에 대한 슬픔을 서술자가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고 이건 주관적으로 지금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이 부분이죠. 주인공의 상황을 그런 것을 이 부분 객관적으로 전달.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뭔가요? 그 말 그대로 어떤 말이나 행동 같은 걸 그냥 그대로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객관적으로 전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서술자가 이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주인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을 볼까요? 니은은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주인공의 바람으로 소제목 희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군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니은은 그 소제목 희망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어떤 문성현의 바람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니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주인공이 남긴 흔적을 보여주고 있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쉬운 대로 덧붙인 도배지가 2, 3일이면 흙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혼잔기 위해 벽을 잡고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죠. 그래서 역시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리을은 장애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주인공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하려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담고 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이 벽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혼내는 게 아니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해준 어떤 이제 격려의 말이죠. 이 리을이요. 그 다음에 5번은 미음은 주인공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인식을 주인공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군. 네, 지금 미음도 보면은 이게 서술자의 입장이 아니고 주인공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서술했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역시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현대시 한번 볼까요? 자, 현대시 2개가 지금 동시에 나와 있고요. 하나는 백석의 여승이고 하나는 이제 문태준의 가재미가 되겠습니다. 자, 가부터 볼까요? 백석의 여승부터 한번 이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이제 한 여인의 어떤 그런 비극적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이런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어떤 순환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시인데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승이 바로 누가 되냐면 시적 대상이 돼요. 여승이. 화자는 여기 있고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가지취에 따로 이제 어휘풀이가 안 돼 있는데요. 가지취는 뭐 취나물 같은 거, 산나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반 이제 속세에 살면은 가지취의 냄새가 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속세를 좀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속세와 지금 단절된 어떤 그런 여승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봤을 때 나는 여승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처음 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승과 지금 화자인 내가 대면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여승이 되었어도 뭐 고통스러운 어떤 속세 흔적이 여전히 느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졌다. 그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현재입니다. 현재. 나는 예전에 뒤 내용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이 부분은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나와 여승이 지금 대면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 나와 여승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여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과거입니다. 과거. 이게 과거인데 평안도에 어니 산 깊은 금전판. 자, 어휘풀이가 되어 있어요. 금전판은 이제 금광의 일터. 그래서 금광인데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리한 여인이 바로 이제 이게 누구냐면 같은 인물이에요. 출가 전에 여승이죠. 같은 인물입니다. 파리한 여인. 그래서 옥수수를 샀다. 그래서 여인은 나어린은 나이가 어린, 그죠? 나이가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힘겹고 이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과거 부분이 이게 이제 여인과의 어떤 그런 첫 만남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나와 여인의 첫 만남.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갑자기 궁금해지죠. 갑자기 이 여인이 왜 여승이 됐을까?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그래서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꼬치와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과거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 과거, 특히 이 세 번째 연에서는 여인의 어떤 그런 이제 비극적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벌같이 나아간, 자, 일벌같이 나아간 지아비가 기다려 10년이 갔는데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지금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뭐냐면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약간 좀 이렇게 딸의 죽음을 좀 미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삶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보면 이제 산꿩이 설게 울었다라고 했으니 지금 보면은 산꿩은 이제 그런 이제 여인의 어떤 그런 슬픈 감정이 이제 이입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래서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졌다. 지금 삭발하는 장면이죠. 여인의 삭발 모습. 그래서 여인은 너무나 지금 속세 삶이 힘들어서 여승의 길을 택했다. 속세와 이제 단절된 그런 여승의 삶을 택한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여인의 어떤 그런 비극적 삶을 중심으로 어떤 당시 우리 민족의 순환을 보여주고자 한 그런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석의 여승 되게 유명한 시예요. 자, 그 다음에 문태준의 가재미 한번 볼까요? 자, 이 시는 이제 암 투병 중인 여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연민과 애정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시인데요. 가재미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자미입니다. 가자미. 그래서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 자, 지금 그녀가 이제 시적 대상이 되고 그녀의 상황이 나옵니다. 암 투병 중이다. 그녀가 누워 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보면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죠. 뭐뭐처럼이니까. 근데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보면 힘없이 누워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힘없이 그냥 축 처져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나는 그녀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녀와 뭔가 시선을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그러면서 이제 문맥상 보면은 이 앞에 가재미, 이 가재미는 화자고 이 가재미는 그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눈길을 건네자라고 하는 것은 그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공감과 뭐 연민의 어떤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그죠?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이것도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게 약간 좀 그녀가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이제 형상화하고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야윈 그녀가 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녀의 어떤 그런 험난했던 삶에 대한 한번 이 회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선지에 뭐 활용되지 않았습니다만,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련과 고난에 찬 어떤 그런 삶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자,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도달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그 다음에 또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돌린다. 누대. 자, 누대는 여러 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보면 이제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흑담조차 없었던 되게 가난했던 그녀의 상황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자,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점점 쇠약해져가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병세가 악화되어 가는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나는 그녀가 죽은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여튼 그녀가 이제 죽음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그녀에 대한 연민, 위로죠.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라고 해서 화자와 그녀의 죽음을 앞둔 어떤 그녀의 교감이, 그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교감이 느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문태준의 가잼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암투병 중인 어떤 여인에 대한 그녀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보여주는 그런 시다. 이 시가 두 개가 다 슬픈 시예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3부 이제 마지막 문제들을 좀 풀 건데요. 33번까지가 이제 우리가 3부거든요. 30번 한번 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면 가 같은 경우는 그 여승의 어떤 그런 서러움, 한 이런 것을 산공에 지금 이입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나에서는 지금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은
가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통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공통점 맞네요. 왜냐하면은 가 같은 경우는 백석 여승 같은 경우는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또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뭐 이런 비유적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재미에서는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뭐 이런 표현.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금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가와 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가재미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는 일단 현재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죠. 이거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만 해당되는 거고 4번 보면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두시 다 하강의 이미지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상승의 이미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한다? 일단 이거는 일단 틀렸어요. 가와 가에도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 해당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를 좀 보면 상승은 없고 하강적 이미지는 다 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인의 그 삭발 장면,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여기서 이제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나죠. 근데 상승과 하강 이미지를 대비하는 건 없다. 5번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뭐 의태어나 의성어 이런 걸 사용해서 시적 대상이 지닌 정서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부분이 없잖아요. 둘 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0번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31번입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A 자 A도 나고 B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의 화자와 이제 나의 화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A는 자신과 시적 대상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A는 자신과 시적 대상 그럼 이제 여기서의 시적 대상 가에서의 시적 대상은 누굽니까? 여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과 시적 대상인 여승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죠. 따라서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A는 시적 대상으로 인해 그 여승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다? 분명 A는 시적 대상인 여승을 좀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좀 관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인으로 인해서 화자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3번 B는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B는 시적 대상인 그녀에게 암투병 중인 그녀에게 연민을 느낄 뿐이지 그녀가 뭐 B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역시 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 4번 B는 시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이죠. 자 보면은 이 B가 시적 대상인 그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교감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죠. 어디냐면 뭐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라든가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A와 B는 모두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적 대상과 하나가 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둘 다 A와 B 둘 다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 32번이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보시면 자 여성은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 일제 식민지 수탈로 농촌 공동체가 몰락하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당대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백석의 여승에 나오는 그 여인이 그냥 한 이 여인의 어떤 그런 이 순환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인의 비극적 삶이 드러나 있는데 이 비극적인 삶이 여인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 우리 민족에 해당되는 얘기다 이렇게 확장해서 봐도 괜찮아요. 이 보기에 이제 따라서 감상을 했을 때
이 작품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집을 떠난 지아비를 찾아 금전판을 떠돌다가 어린 딸마저 잃고 여성이 되어버린 한 여인의 기관 인생을 4연 12행의 짧은 구성으로 밀도 있게 보여준다. 또한 이 시상은 시간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간적 순서를 재구성하여,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그죠? 현재에서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를 재구성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자, 여인이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팔고 나가 그 옥수수를 사는 것은 자, 농촌 공동체의 몰락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 그럼 일단 자, 잘 끊으셔야 돼요. 여인이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팔고와 이걸 농촌 공동체의 몰락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자, 보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자, 여인이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파는 행위는 자, 농촌 공동체의 몰락으로, 그러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면 농촌 공동체의 몰락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옥수수를 파는 거니까 연결이 돼요. 이건 오케이. 예. 그럼 이제 뒤에 것까지 오케이 되면 되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 그런데 내가 옥수수를 사는 것과 농촌 공동체의 몰락을 회복하기 위한 것? 둘 사이에는 좀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2번. 섣벌같이 나간 지아비가 1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은 사실은 가난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모습으로 볼 수 있군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지아비가 이제 가족을 두고 나아간 것이 이제 일제 수탈로 살 길이 막막해져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것이죠. 그래서 가난으로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것이라고 봤으니까 이건 적절하게 잘 본 거고요. 적절하게 감상한 내용이고. 3번에 어린 딸이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남편을 찾아 떠돌다가 딸마저 잃게 된 여인의 기관 삶을 드러낸 것이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힘든 현실 속에서 이제 이 어린 딸마저, 그죠? 남편도 행방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딸마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된 상황은 여인의 기관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은 이제 여승이 된 날이죠. 여인이 현실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여승이 된 날로 볼 수 있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속세를 떠나 여승이 되기 위해서 삭발하는 어떤 그런 장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눈물방울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녀가 견디기 힘들었던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그런 삶을 견디지 못하고 여승이 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번.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재구성하여 1년서는 여승이 된 현재 모습을, 이 사연에서는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역순행적 구성으로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니고 처음에 현재 나오고 뒤에가 이제 과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부 마지막 문제죠. 33번입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볼까요? 기억. 자, 기억을 보면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자, 병상에 누워 투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납작한 가재미를 떠올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바닥에 바짝 엎드린 그녀의 모습에서 가재미를 연상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고요. 적절한 이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니은. 투병 중인 그녀에 대한 나의 연민과 위로가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내가 그녀와 비슷한 모습을 취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나의 연민과 위로를 구체적 행위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적절하고요. 3번 디귿.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녀의 과거 삶이 드러나 있다. 가늘은 국수랑 뭐 흑담조차 없었던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녀의 과거 삶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 4번 리을. 죽음이 임박해지고 있는 그녀의 현재 상황이 드러나 있다. 자, 죽음에 임박한 그녀의 거친 숨소리를 어디에 빗댔습니까? 느릅나무 껍질. 그래서 적절하고요. 정답은 5번인데, 자, 미음.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체념적 태도. 체념적 태도. 이게 있는가? 근데 가만 보면 그냥 이건 그거죠. 미음은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죽음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자가 그냥 인지한 거죠. 그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체념적 태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체념적 태도에 대한 근거가 없죠. 네.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체념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 해설을 마칩니다. 자, 다음 우리 4부에서는 34번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4부에서 만나요.